안녕하세요, 박셰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이 5월 28일이거든요. 5월도 며칠 안 남았죠? 시간이 참 빨리 가는데요. 최근 경제 소식 중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역시 금리 인상이죠. 그래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한다는 소식이죠. 그래서 올해 여름까지 빅스텝으로 2번씩이나 올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금리 인상 소식과 관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이 되면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 그런데 제가 살짝 우려스러운 점은 금리 인상이 주택 가격 하락이다 라고 금리 인상과 주택 가격 하락을 동일시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택 가격의 하락에 금리 인상이 큰 원인 제공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많은 이유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금리 인상과 주택 가격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나름 좀 찾아봤는데요. 다행히 금리 인상이 주택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한 자료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자, 이게 보시면 2016년 한 연구 논문에서 통화 정책은 선진국의 집값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금리 인상은 실질 주택 가격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단기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2년 뒤에 실질 주택 가격이 6.3% 하락했고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기간을 좁혔을 때는 하락폭이 8.2%로 커졌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유럽경제센터의 한 연구 자료를 보면은요. 단기 금리가 1% 상승할 때 주택 가격은 2년 후 평균 0.7%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기준금리 0.75% 인상이 전국 실질 주택 가격 상승률을 4년 뒤에 평균 1.6%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자료 같은 경우는 좀 된 자료고 그 밑에 있는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과 차이가 많죠. 그래서 어느 나라의 자료가 정확하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이 기사에서 공통점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구마다 집값 하락폭은 다르지만 금리 인상이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비슷하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결국 주택 가격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걸로 확인이 돼요. 자,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캐나다의 가격 조정은 일반적으로 바닥에 도달하는데 2에서 3년, 완전히 회복되는데 4에서 5년이 걸렸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알버타의 석유 시장을 제외하고 이자율은 1980년대 이후 모든 주요 조정의 방아쇠 역할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물론 이 기사에서 이 마지막 문장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가장 최근에 봤던 2017년도 주택 가격이 하락했을 당시에 자료를 봐도 방아쇠 역할까지는 아니었지만 주택 가격의 하락이 금리 인상과 연관성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1980년 이후 모든 주요 조정에서 금리 인상이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다시 좀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저희가 금리 인상 이러는데 지금 왜 금리 인상을 하는 거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이죠.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고 그리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지금의 이 인플레이션 상황을 조정해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먼저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지금의 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사들을 좀 보면은요.
자, 우선 여기 보시면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주택 소유자의 거의 40%가 재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이 중에서 절반 이하만이 월 비용 증가로 $200 이상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조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설문조사는 1,513명의 캐나다인에게 이자율 상승과 30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율에 직면해 있는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해 질문했다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캐나다 주택 소유자의 39%가 재정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18%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관련 응답자의 절반은 지난 2년 동안 주택을 구입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만 더 보시면은요. 자, 캐나다 주택 소유자의 73%는 월 소득의 최대 5%를 저축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물론 한편으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캐나다 주택 소유자의 61%가 재정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이는 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캐나다인이 재정 상태가 양호하다고 믿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니까 본인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긴 하지만 대략 20% 정도는 매우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월 비용 증가가 $200 이상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소식을 하나 보면은요. 자, 모기지 갱신, 금리 인상 속에 재융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금리가 계속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기존의 모기지를 갱신하고 재융자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재융자는 그냥 모기지 갱신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 깔려있는 이퀄티, 그러니까 모기지 금액 말고 순수 본인의 자산이죠. 그 이퀄티를 이용해서 돈을 더 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작년 말 올해 초까지만 해도 너무 오른 주택 가격에서 모기지를 어떻게든 필요한 금액의 모기지를 어떻게든 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했죠. 어떤 분들은 암흑의 세계에서 돈을 빌리기도 하시고 하다못해 은행에서도 모기지 대출을 조금이라도 더 해주기 위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도 완화하고 여러 가지 상품들이 시중에 나오면서 주택 시장은 물론이고 모기지 시장도 호황이었죠. 그러다가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돌았으면서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모기지가 아니라 지금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모기지 갱신을 하면서 이퀄티에서 돈을 빼서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돈을 준비해 놓는 거죠. 어차피 모기지 갱신은 해야 되는데 이자가 조금이라도 더 오르기 전에 조금이나마 저렴한 이자율로 모기지 갱신을 하고 이 모기지 갱신을 할 때 미래의 불안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돈을 더 빌려놓는 거죠. 라인 오브 크레딧처럼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재융자가 많았는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재융자 관련된 문의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정말 실수요자들을 위한 모기지 문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런 이유에서 은행에 모기지를 신청하면 굉장히 빨리 나와요. 빠르면 며칠 안에 나오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기사 같은 경우도 금리가 인상되면서 나타나는 현황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은요. 캐나다 기업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빠른 속도로 파산하고 있다. 사실 이 파산에 대한 이 소식은 이 베러듀얼링이라는 매체에서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가지고 나오는 그런 이슈기는 해요. 그렇기는 한데 제가 커머셜 거래부터 리얼터 경력을 시작해서 제가 자영업을 하시는 분을 많이 아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비즈니스를 사고 팔고 하다 보면 당연히 그분들을 많이 접하고 많은 얘기들을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 상황보다 더 어렵다 그래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정부 지원금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정 비용은 올라가는데 손님들도 돈을 안 쓰려고 하죠. 그러니까 제 주변에 그런 사례들만 보더라도 분명 캐나다의 자영업을 바탕으로 한 기업들이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고 그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건 확실하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다른 기사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토론토 교외 주택은 상대적 가치를 잃고 있다라는 기사인데, 자, 지난 10년 동안 광역 토론토 지역의 주택 판매는 3월과 4월 사이에 평균 8% 증가했다. 아래 차트에서 토론토 지역의 많은 외곽 도시에서 지난 한 달 동안 판매가 25% 이상 감소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오로라 같은 경우가 가장 크게 감소했고 토론토 같은 경우가 가장 적게 감소했죠. 그리고 가격을 한번 보면은요. 자, 가격은 오샤와 같은 경우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죠. 그 다음에 밀턴 지역. 반면에 리치몬드 힐 같은 경우는 정말 선방했죠. 물론 하락은 하락입니다만. 자, 그래서 주택 가격이 하락했는데 특히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하락 폭이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사람들이 사무실로 돌아가고 휘발유 가격이 계속 급등함에 따라 계속되는 추세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보았던 도시 이동이 역전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렇다라는 건 아니죠. 그렇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사실 없죠. 그런데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밑에 보시면 최근 리스팅 되었던 매물들이 이제 터미네이트 되는 비율인데 토론토 지역이 80%인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욕 지역 같은 경우는 129%까지 올라갔어요. 필 지역이 114%고요. 그러니까 이 수치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외곽 지역의 판매량과 가격 하락 이 사실을 뒷받침하죠. 자, 그래서 지금의 주택 시장이 판매량도 떨어지고 있지만 가격도 떨어지고 있죠. 이제 그런 이유가 여기 보시면 Rising Interest Rates 이 영상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매 감소와 가격 하락의 일반적인 설명으로 금리 인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아직 그것이 주된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출 기관으로부터 모기지 사전 승인을 받은 많은 주택 구매자들은 일반적으로 모기지 보류를 받게 되는데 이는 구매자가 120일 이내에 주택 구입을 하는 경우 주어진 이자율로 모기지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를 감안할 때 더 많은 이자율이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더 명확하게 보려면 이 120일이라는 그러니까 예전에 받아놓았던 이자율을 홀딩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달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거래를 하면서도 이렇게 홀딩해 놓은 지금의 이자율보다 저렴한 이자율을 어떻게든 킵하기 위해서 조금 손해를 보고라도 지금의 집을 처분하고 새로운 집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봤거든요. 자, 그리고 이 기사에서는 지난 2년 동안에 급등했던 수요가 이제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있고 현재 침체되고 있는 주택시장 때문에 바이어들이 구매를 미루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사에서도 지금의 주택시장의 가격과 판매량이 하락하는 이유가 금리 인상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심리적 요소도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금리 인상은 복합적인 영향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금리 인상은 복합적인 영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 연준에서 앞으로의 금리 인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와 함께 침체 국면에 접어든 듯한 경제 상황을 어느 정도 인지한 듯한 언급을 했죠. 그래서 그 때문에 주식시장이 상승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그 효과가 경제 계층에 따라서 너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금리 인상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의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기 이전에 저소득층부터 그 데미지가 확 와닿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에 월마트라든지 타겟의 수익률은 감소한 반면에 노스톤 같은 이제 고급 백화점의 수익률은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계속해도 경제 펀더멘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계층의 소비와 수요가 감소할 거기 때문에 결국 인플레이션은 잡지 못하고 스태그플레이션처럼 악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두 번의 빅스텝 이후에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하락 국면인 주택 가격이 조금은 다른 양상을 띌 수 있겠죠. 물론 그렇게 되려면 지금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어느 정도는 완화돼야겠죠.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중국의 봉쇄 이 여파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지금의 금리 인상 방향과 속도가 갑자기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최근에 주식시장이 미래를 선반영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주택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 속도로 인해서 주택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할 거라고만 생각하는 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어 같은 경우는 본인의 예상과 구입 선호 지역을 최대한 정확하게 선정을 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을 해서 여러 번의 리스팅 실패로 지친 셀러를 흔들어야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셀러가 리스팅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팔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다시 리스팅을 했어요. 이걸 두세 번 하다 보면 셀러도 지치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겠죠. 처음에는 예전에 핫했던 시장의 가격을 받고 싶다는 기대치가 있었는데 계속 팔리지 않으니까 이 기대치도 낮아지고 이러다가 얼마까지 떨어질까 하는 걱정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바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매물이 많다고 이것저것 막 계속 돌아보기만 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서 자신의 예산에 맞고 자신이 지켜봤던 그 지역에 셀러를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죠. 한편 셀러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하나는 급하지 않다면 지금 시장에 내놓을 필요가 없죠. 일단 한번 내봐. 이건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본인의 집 히스토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6개월 안에 본인의 집을 팔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라면 일단 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6개월 안에 집을 파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다른 셀러들보다 한 발자국 앞서 가셔야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자, 셀러의 기대치는 여기 있고 바이어는 이 가격에서 사고 싶어 하죠. 그럼 평균적인 거래 상황을 보면 이 중간점에서 합의가 되겠죠. purchasing price가요. 그런데 바이어 시장에서는 이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가겠죠. 그리고 셀러 시장이라면 더 위로 올라가겠고요. 자, 그런데 이 중간 가격 있죠. 바이어와 셀러가 합의가 되는 이 중간 가격에서 살짝 밑으로 한 발 빨리 내려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른 셀러보다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셀러보다예요. 그러니까 다른 셀러도 그 시점까지 왔다면 바이어가 봤을 때 더 나은 조건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셀러보다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내려놔야지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지금 셀러와 바이어의 갭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물론 셀러의 입장에서 그렇게 내려간다는 게 정말 어렵죠. 어렵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조선일보 부동산 전문 기자분과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자분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캐나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인터뷰의 마지막에 저한테 한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캐나다 부동산 시장에서 특히 셀러분들이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서 패닉 상태냐는 거예요.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아서 패닉 상황에 처해서 가격을 낮추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약간의 주저함도 없이 그건 아니라고도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단호하게 패닉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셀러분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셀러분들이
그렇게 급해 보이지 않는다는 걸 제가 필드에서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켓에 내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팔리지 않을 때 분명 조바심을 갖고 가격을 낮추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지고 이와 함께 매물들이 쌓여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만 패닉셀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하락세인 주택시장에서 금리 인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이렇게 공유해 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